네, 중앙정보국 CIA가 아주 흥미로운 구인 광고를 하나 냈는데 이게 저는 너무너무 지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중국 그리고 이란에 있는 정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파이를 모집하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했습니다. 어디다가요? 온라인에요. 이 온라인에 CIA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국가 언어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다라고 사실 CIA도 이 내용을 시인했습니다. 자, CIA는요, SNS에 CIA를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사실 뭐 CIA를 접촉할 수 있는 방법, CIA 웹사이트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전화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누가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일반 우리라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접촉할 수 있죠. 그런데 왜 CIA를 안전하게 접촉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네, 이건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북한, 이란, 중국 이런 데서 몰래 숨어서 정보원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그리고 중국의 표준어인 만다린, 또 이란에서 쓰는 언어 이 페르시아어로 안내 광고를 올렸습니다. 아주 긴밀하게요. CIA는 최근에 그 비슷한 방법으로 러시아에서 정보원을 모집한 바 있는데 이게 성공적이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러시아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 북한, 이란 정보원, 스파이를 좀 그런 식으로 우리도 더 많이 모집해보자 해서 온라인으로 구인 광고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CIA는 온라인 홍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CIA는 각 나라의 언어로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왜 연락이라고 지금 발음을 그렇게 했냐면 실제로 그 문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연락하는 방법, 접촉하는 방법 이게지만 이제 북한에서 제가 이거 한글을 읽어드린 거예요. 중국어나 이건 제가 못하니까 한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왜? 북한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북한식 말투로 한 겁니다. 연락해달라고요. 네. CIA가 북한식 말투로 게재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다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IA라고 주변에서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와 여기서 말하는 외부 사이트라는 것은 내부, 외부, 아웃사이드 그게 아니고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외부 사이트와 사회교제망 계정을 조심하시고 CIA 공식 사이트 주소와 계정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CIA는 집이나 직장에 있는 컴퓨터로 연락하지 말고 최신 판본의 외부 열람기를 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고서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한 후에는, 그러니까 CIA에 뭔가 연락을 이렇게 몰래 한 후에는 검색 기록을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린 내용 가운데 용어 외부 사이트라는 것은 웹사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웹사이트. 그리고 사회교제망이라는 것은 사회관계망, 즉 SNS, 또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요. 최신 판본으로 연락하세요. 뭐 최신 판본을 사용하세요. 이건 뭐냐면 최신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부 열람기라는 것은 웹 브라우저를 뜻합니다. 북한에서는 다 그렇게 쓰잖아요. 웹 브라우저가 열람기가 아니라 웹 열람기가 아니라 외부 열람기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용하는 그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CIA가 홍보 문구, 구인 광고 문구를 올린 겁니다. CIA는 이 정보원 모집 홍보 문구를 북한 내부에서 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비록 이제 몰래 보겠지만 그렇게 볼 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북한식 말투로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뭐 어떻게든 뭐 외부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다 아는 우리들의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북한 주민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몰래 CIA로 연락해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정보원, 소위 말하는 스파이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꽤 많이 왔다고 합니다. 물론 몰래지만.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연락이 반드시 올 걸로 CIA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중에서 연락을 할 사람들, 그들로서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그런 정보원 역할일 텐데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CIA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차피 이리 사나 저렇게 사나 마찬가지다라는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이번 CIA의
북한 정보원 구인 광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연락이 와서 모집을 했다면 뭐 모집을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CIA가 그걸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겠죠. 또 뭐 몇 명입니다. 이것도 공개하지 않겠지만 성공적이었다, 뭐 그렇지 못했다, 이런 정도는 공개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집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번 북한, 중국, 그리고 이란 내부 정보원 모집도 분명히 성공적으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CIA가 기대하고 있는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CIA의 또 반응이나 이런 게 또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연락이라 그러네요, 제가. 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동맹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했죠. 그 이란에 대해서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때려버리는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지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My answer is no 라고 말했습니다. 내 대답은 분명하지만 no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이란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또 그에 대해서 다시 이란이 보복하고 하는 그런 보복의 악순환은 단호하게 이제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논의하겠다라면서 우리는 일단 주요 7개국 G7이 이스라엘이 그 대응할 권리가 있지만 이란의 공격에 그 비례하게 그 정도 상응하는 정도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이 정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 뭐 10배, 20배로 갚아주고 이런 거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더라도 그제 상응하는 정도의 보복 정도. 그리고 이제 그것도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경제 제재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죠, 이제.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제재를 할 테니까 이스라엘 이제 좀 이쯤에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우리가 경제 제재로 좀 보복 대신 해줄게. 단 군사 제재 말고, 군사 공격 말고, 뭐 이런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요 7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주요 7개국, 뭐 흔히들 G7이라고 하죠. 그 G7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선은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7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G7에다가 뭐 플러스 해갖고 G10 한 3개 나라 정도 더 해서 이제 G10 회의 같은 거 하죠. 그렇게 G10 10개 나라 회의할 때는 그럴 때는 한국이 들어간다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자, 요즘 그 LA 상당히 덥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제가 뭐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LA 한여름보다 더 덥습니다, 지금. LA를 비롯해서 남가주 전역과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 많죠? 애리조나주 등에 지금 10월 초에 때늦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연방 기상청에 따르면 LA 카운티 여러 지역에서 역대 1일 최고 기록이 계속 새롭게 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인타운에서 서북쪽으로 한 30-40분만 가면 나오는 동네, 흔히들 밸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이제 우드랜드 힐스라는 도시는요. 어제 화씨 113도를 기록했습니다. 113도. 그래서 이전의 최고치인 지난 1980년에 110도를 넘어섰습니다. 화씨 113도라면 한국에서 혹시 보시는 분들 계세요? 섭씨로 이게 몇 도인지 아세요? 무려 44도입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초고온인데 이게 10월 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상기온이죠. 또한 이제 한인타운에서 동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랭캐스터라고 나옵니다. 그 랭캐스터는요 103도로 2020년 같은 날에 100도 기록을 또 역시 깼습니다. 또 LA의 서북쪽 샌루이스 오비스포라고 있는데요. 아주 바닷가 가깝고 저도 여길 참 멀어서 그렇지 차 타고 가면 한 3시간 반, 4시간 가깝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멀어서 자주 못 가지 참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는요. 일반적으로 그 서늘한 해안 지역, 바닷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7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같은 날 106도 기록을 깼습니다.
자, LA에서 내륙 사막 지역으로 가는 그 길목 팜스프링스, 유명인사들의 휴양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팜스프링스. 저는 여기가 왜 이렇게 유명인사들 그리고 부자들의 휴양지인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너무 덥거든요, 여기가. 뭐, 라스베가스 이상 덥습니다. 그 팜스프링스들은요, 엊그제 117도로 역대 10월 최고 기온을 역시 갈아치웠습니다. 자, 애리조나주로 가볼까요? 지금 피닉스가 가장 덥습니다. 113도를 어제 기록해서 역대 10월 최고 기록을 역시 다시 썼습니다. 피닉스에서는 그런데요, 야간, 이 밤 기온도 82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소위 그 열대야 현상이 기승을 부려서 참은 밤에 잠을 잘 때도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자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고기압이 10월 이때 가을쯤이 되면 이제 바람이 잘 불고 그래서 또 바람도 여름보다는 좀 시원한 바람이 불잖아요. 특히 이제 저녁 되면. 그래서 이제 고기압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러나야 되는데 고기압이 이 남가주와 애리조나 피닉스 이쪽 지역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람이 많이 안 불면서 이 대기 흐름이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해서 이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야외 활동하시는데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지역이 지금 이렇게 덥다라는 걸 멀리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방특별검사, 특검 하는데요. 연방특검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그것은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다 라고 밝혔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팀은 어제 공개된 이 법원 서류를 통해서 피고인,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그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서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한 그때 당시는 분명히 현직 대통령이었던 건 맞지만, 신분은 그렇지만 그의 여러 가지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공적 신분이라고 해서 그 행위 자체도 공적인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사적 공적이 왜 중요하냐면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한 어떤 것은 다 공적인 행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면책특권이다, 이렇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팀이 반박하는 거죠. 아니다, 뭐 대법원에서 나온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 자체는 공적 행위가 아닙니다. 사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특검팀은 피고인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그는 권좌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범죄에 의지했다라고 하고 강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 범죄에는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지시를 한 내용, 대선 선거인단 투표 집계 결과의 인증을 거부하라 라면서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거부하라라는 그런 지시, 그리고 그런 설득, 이런 것을 시도한 것도 결국은 사적인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이번 법정 서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이었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의 행위는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인정된다라고 결정한 데에 대한 맞대응으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은 다분히 자신의 그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욕심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러니 공적 행위가 아니라 사적 행위이고, 그러므로 사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법정 서류 공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달라질 거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선 30여일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한 달 남았다고 보면 되죠. 30여일 남겨놓고 지금 정치권은 대선 이후를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11월 5일에 실시됩니다만은 투표가 끝나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빠르면 투표일인 11월 5일 밤늦게 또는 다음날 이른 새벽이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날 승자의 연설과 또 패자의 승복 선언 및 축하 절하가 가는 것도 등등등등, 과거 그 미국 정치의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그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움직임들, 축하 전화하고 그러죠. 패자가 패배를 시인하면서 승자에게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누구도 100%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또 극성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확정짓는 그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 있죠? 2021년 1월 6일 소위 16의회 난입 사태. 그 사태의 잔상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대선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까? 라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정직한 선거로 치루어진다면 승복하겠다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끝 마무리는 승복하겠다인데 왜 애매한 태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선거로 치루어진다면 승복하겠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죠. 내가 패배한 거로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정직한 선거가 아니었다 라면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고 또 본인들의 지지자에게 벌써부터 일찌감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패할 경우에 부정직한 선거였다라는 주장과 함께 대대적인 불복 행보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대답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공화당 쪽의 단체들은요,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벌써 이미 100여 건의 선거 관련 소송을 이미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어떤 소송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사사건건 지금 소송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게 사전투표 또는 우편투표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소송을 각 지역별로 한 2개씩만 걸어도 50개 주면 100개죠. 실제로 그렇게 2개씩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작게는 몇십 건에서 적게는 몇 개씩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지금 거의 100여 건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편 투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소송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리 소송을 한 100여 건 쫙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패배가 만일 발표될 경우에 그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소위 밑밥을 깔아놓는다 라고 그런 정치 분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패배 결과가 나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봐라. 선거 전에도 이 10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미 투표 있기 전부터 그렇게 의혹과 부정이 투표하기 전서부터 난무했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잘못 나온 거다라면서 불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개표 결과 좀 큰 차이로 승패가 갈린다면 모를까. 개표 결과 한 1%포인트 안팎의 그런 작은 득표율 차로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경우. 특히 경합주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럴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패했을 때 우편 투표 결과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를 불복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에 하나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의 승리를 선언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해리스의 승리를 선언하려는 그 절차를 스탑시키기 위한, 정지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런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 캠프도 지금 가만히는 있는 건 아니죠. 무슨 소송을 제기한 건 그런 건 아니지만 해리스 캠프도 수백 명의 변호사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법률팀을 조직해 놓고 있는 등 지금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에는 변호사도 있고요. 형사법 변호사, 민사법 변호사 다 있고 또 지금 내노라 하는 소위 명문 법대에 다니는 법대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만일 선거 결과 불복 사태가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벌어질 경우에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새로운 대통령, 신임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전까지 미국은 이 법적인 공방, 그러니까 11월 5일 선거가 있는데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12월 5일, 1월 5일도 지나서 즉 2달도 넘게 1월 20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2달 넘게 공백 상태가 있잖아요. 물론 그걸 공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현직 대통령이 그 기간 동안 계속 대통령이죠.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은 법적인 공방, 양측 지지자들 간의 의사표현, 비판, 비난, 또 공격 이것이 예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혼돈, 케이오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시위, 뭐 의회 난입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혼돈의 도가니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정치 분석가들, 정치 전문가들이 대선이 있기도 전에 벌써 대선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선은 11월 5일 하루에 치루어지지만 내년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 때까지는 많은 걸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죠. 그 거치게 되어 있는 많은 그 후속 절차들이 과연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대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통령 선거는 미국에 오래 살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겪은 여러 가지들에서 이제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생각을 하게 된 김에 한국에서 들어온 생각해 볼 만한 소식 한 가지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자,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아파트 그 한 동의 그 이웃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뭐 반상회도 하고 또 이 아파트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파이프나 배관이나 이런 것이 다 얽히기 설키기 결국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벽 안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떠들면 그게 뭐 벽을 타고 소음이 가기도 하고 또는 이 파이프를 타고 또는 뭐 배관을 타고 연결돼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가 담배를 피거나 그러면은 그게 그 이 배관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가고 하는 게 쉽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한국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입주민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 달라면서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쪽지를 붙여서 공부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아파트 입주민 A 모 씨가 쓴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라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 모 씨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7세 된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입니다. 라면서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즉 아버님 자기 방에서 흡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래서 이웃에게 폐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제 이웃에서도 컴플레인이 많이 왔나 보죠. 냄새 난다고, 담배 냄새 막 들어온다고. 실제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웃에게 폐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라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쪽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파트에 붙였습니다. 자, 해당 그 게시 쪽지 글 내용을 접한 한국의 그 누리꾼들은요, 여러 가지 반응으로 엇갈립니다. 일단 좀 반발하는 반응도 있고 좀 이해하는 반응이 있는데, 반발하는 반응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97세가 되셨다면 이제는 담배 끊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좀 노력해 보십시오. 뭐 이런 거. 담배 끊고 건강하게 생활을 할 생각을 해야지 97세에 담배 피시면 어떻게 뭐 이런 거죠. 그 또 한 분은 역지사지로 이해해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정말 그 역지사지라는 뜻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발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민폐를 주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담배를 피워야 합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좀 일부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97세 노인을 뭐 그렇다고 담배 핀다고 뭐 잡아갈 거냐, 어떡할 거냐. 나라도 저 상황이라면 자식인 내가 욕먹고 말지 뭐 어떻게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어떤 그 이웃은 못 피게 하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식은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좀 이해한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인데 여러분들이 만일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이웃 주민이라면 97세에 담배 피우시는 그 이웃 할아버님의 이 같은 양해를, 뭐 그 자식이지만 그 할아버님 아들의 이 같은 양해를 구하는 그 쪽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댓글로 한번 재미있게 심정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